공자란 인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라는 인물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인물 하나를 꼽아라. 그럼 저는 공자를 꼽겠습니다. 예수도 물론 큰 영향을 미쳤고 석가모니도 영향을 미쳤습니다만은 동서양을 동시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총체적으로 보면 공자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차차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우선 공자라는 인물을 보면 이름이 구입니다. 언덕구자죠. 왜 언덕구자를 썼느냐? 이마가 언덕처럼 넓었기 때문이에요. 짱구죠, 짱구. 굉장히 기골이 장대했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역사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특징입니다. 아주 기괴했다고 그래요. 덩치가 너무너무 커서.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환산해서 계산하면 대략 2m 넘은 걸로, 서장훈 씨 정도 굉장히 컸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자의 자아는 중리, 그리고 산동 사람, 산동의 연주부, 곡부현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공자가 산둥 지방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 산둥은 이제 노나라입니다. 그 공자가 노나라 사람, 춘추시대 때 노나라 사람이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바로 노나라라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자 모습을 보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보세요. 이마 보세요. 엄청 넓죠? 크죠? 짱구입니다. 그래서 이 구라는 이름, 언덕이라는, 아마 어릴 때 이제 우리로 치면 야, 언덕아, 짱구야, 아마 이렇게 불리지 않았을까? 짐작이다. 그리고 공자에 관해서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주윤발, 천하의 위대한 배우죠. 주윤발이 주연한 영화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보다가 한 3-10분 보다가 재미가 없어서 결국 끝까지 못 봤는데 관심 있는 분 한번 보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공자를 이해하려면 이 공자가 살았던 시대 배경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공자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춘추시대 때 노나라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춘추시대는 이 동주시대의 일부예요. 그리고 이 동주시대는 서주시대 이후를 말하는데, 이 주나라가 서주시대 때는 수도가 이제 호경이었어요. 장안, 요즘 그 시안이죠. 그랬다가 동주시대 때 동쪽으로 이제 도읍을 옮깁니다. 그래서 호경에서 요 나급, 러양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되죠. 그러면서 요 옮긴 것을 기점으로 해서 서주시대, 동주시대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주나라다 하면은 요거 서주시대를 말하고, 그리고 동주시대 이렇게는 별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춘추전국시대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춘추전국시대는 동주시대의 일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이 봉건제도라고 하는 특유의 제도를 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요 봉건제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90% 이상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흔히들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다, 남녀 차별을 한다거나 막 상명하복 이런 거를 주장하려면은 봉건적이다, 이렇게들 표현하는데, 역사적 팩트로 말씀을 드리면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한반도에는 봉건제도가 시행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건제라고 표현하는 것보단 시대에 뒤떨어졌다, 정근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이 봉건제라는 것은 제후국이 천자국이 있고, 이 천자국, 여기선 주나라가 있죠. 천자국이 봉토를 나눠주는 걸 말합니다. 제후국들에게 봉토를 나눠주는 거, 그러면서 통치를 하는 걸 말하죠. 그런데 이 주나라 시대 때 초기에는 이런 게 잘 지켜졌는데, 이 주나라에서 나눠준 봉토, 봉국들, 그 제후국들의 세력이 커지면서 이 황실인 주나라 황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결국에는 나급으로 수도를 옮긴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춘추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제후들의 세력이 주나라 황실 세력보다 커지는 때를 기점으로 춘추 전국시대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 한가운데 춘추시대 때 노나라 사람이 공자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는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뒷부분에서 왜 그게 중요한지를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자라는 인물은 굉장히 특이한 인물인데요. 인류의 위대한 성인으로 떠받들어진 사람과는 굉장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예수를 보면 동정녀 탄생설화가 있죠. 근데 실제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수는 없죠. 이건 과학 법칙에서 어긋나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분명히 누군가와 성관계를 맺어서 낳은 아들일 텐데, 동정녀 탄생설화가 있죠. 근데 왜 그러냐? 그냥 신격화하려고 한 것이죠. 누군가와의 성관계를 통해서 낳았다. 이러면은 좀 신성함이 떨어지게 느껴지니까 이런 신화적인 이미지가 이게 더 씌워진 것이지 않나 싶어요. 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야 부인 옆구리에서 탄생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성의 자궁에서 질을 통해서 나왔다. 이렇게 하면은 인간으로서의 의미가 너무 세지니까 신화적인 존재로서의 의미를 부풀리기 위해서 이런 탄생설화가 있고, 이건 박혁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생설화, 즉 예수를 비롯한 이런 위대한 인물들은, 특히 종교적 인물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다 이런 특유의 설화, 탄생설화를 가지고 있는데, 공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공자만큼은 부모가 분명해요. 아버지 이름, 엄마 이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생물연대도 분명하다. 사람의 아들인 것이 분명한 유일한 성인이지 않나.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흥미로운 게 공자가 이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공자뿐만 아니라 공자의 아들 공리, 또 그 아들인 자사, 그러니까 공자의 손자죠. 전부 이 3대에 걸쳐서 다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의 아들이 공리인데, 리가 이제 잉어라는 뜻이죠. 야, 잉어야 이렇게 불렀을 텐데, 이혼한 공리를 낳고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친모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공자로서는 전처죠. 전처가 죽어서 이 아들이 너무 슬퍼해. 자기 친모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근데 공자가 꾸짖습니다. 아들 녀석한테 네 엄마 죽은 거 전초인데 그렇게 그냥 야박하게 굴었던 거예요. 그리고 공리도 재혼한 다음에 그 재혼한 부인에게서 이제 자사를 낳았는데, 이 자사는 또 위대한 철학자죠. 그래서 공자의 손자일 뿐만 아니라 중용이라고 하는 또 위대한 철학사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전처 소생인 아들 자상이 또 전처의 죽음을 접하고 상례를 치르려고 하니까 복상하는 것을 불허했습니다. 또 자사도 아버지, 할아버지처럼. 이런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데, 이런 걸 보면 이 유교 사상에서의 이제 가족 제도의 의미, 이것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결혼하면은 절대 이혼을 허용하지 못한다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그냥 사회 관습일 뿐인 것이지 유교의 본질은 또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가족 제도의 문제, 남녀관계 문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자 프로필 다시 말씀드리면,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숙량을, 이름이 명확히 있습니다. 어머니는 안증제, 역시 이름이 명확하죠. 아버지 숙량을은 70대 거구 무인 출신으로 이제 첫째 부인한테서 딸을 9 낳고 둘째 부인한테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 아들이 이제 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 아들을 하나 얻고 싶다 해서 그 당시 16살의 무녀인 안증제를 또 셋째 아내로 맡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를 낳게 됐는데, 이때 이 공자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이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었어요. 셋째 부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의 결합을 야합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나쁜 세력과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야합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야합이 뭐냐, 들에서 화합한 것, 들에서 성관계를 맺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공자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 관계를 통해서 부모님의 이게 정상적인 혼인 제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아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너무나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공자가 3세 때 사망을 하고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거의 없겠죠. 그리고 어머니 안증제가
아주 그냥 애지중지 길렀는데 어머니도 그렇게 형편이 좋지가 못했어요. 무당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애달게 공자를 길렀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자가 17살 때 또 돌아가시니까 이 부모님에 대한 이런 그 콤플렉스랄까요? 또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평생 공자 가슴에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자 이제 간략 프로필을 말씀드리면 19살 때 이제 결혼했던 것으로 알려지었고요. 30살부터 제자 양성을 시작했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대학 강의를 나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34살에 노나라와 제나라 임금에게 조금씩 관심을 받았던 걸로는 보여요. 그런데 아주 그 큰 역할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사법시험도 떨어지고 그냥 대학 강사, 시간 강사로만 전전하는 그런 그런 처지였던 것 같아요. 그다음 50세에 이르러서 공산부려한테 이제 호출을 비로소 이제 받았고 51살, 그 당시 51살이면은 요즘으로 치면 한 7, 80세 정도죠. 이때 처음으로 말단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해서 55세, 그 당시 55세라면 정말 굉장히 많은 나이죠. 노나라를 떠나서 방랑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그리고 13년 동안 방랑을 그치고 68세에 노나라로 귀국을 합니다. 바로 요때, 요 68세 때부터의 이야기들이 주로 논어에 담겼다라고 보는데요. 요때부터가 이제 피크인 거죠. 공자 인생의 피크입니다. 그래서 71세 때 수제자 안현이 사망하고 72세에는 또 수제자 자로가 사망하고 본인은 이제 73세에 사망하는 요런 인생 역정을 거쳤는데 이걸 보더라도 우리가 공자가 어때요? 인생이 성공적으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나고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노나라에서 대사고를 뭐 잠깐 지낸 적은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볼 수는 없어. 그러다가 나이 말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큰 성인으로서 추앙받는 업적을 남겼다. 이것도 대단히 큰 공자 인생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